내 이름은 김민준.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막대한 부를 이룬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부른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정원만 해도 웬만한 공원 크기인 나의 저택은 그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밤이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고, 아침이면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는 그런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다. 돈, 명예,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까지. 아내 이수연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아들 지훈이와 딸 서연이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 내 마음은 언제부턴가 텅 비어버린 폐가처럼 황량했다. 젊은 시절,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했다. 시장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사업에 매달렸다. 그때는 돈이 없어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다. 성공하겠다는 일념. 언젠가는 내 가족에게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성공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를 손에 쥐었고, 세상은 나를 우러러보았다. 문제는 그 성공의 정점에서 시작되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젊은 날의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돈이 많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꿀처럼 달콤한 아청과 가면 같은 미소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내 수연은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했고, 아이들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세상을 살아갔다. 그들에게 나는 돈 버는 기계, 혹은 필요할 때 찾는 은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면 거실 가득 값비싼 선물들이 쌓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한 조각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 혹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들. 나는 그 모든 것이 역겨웠다. 이 거대한 저택은 내게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창살 없는 감옥,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홀로 서재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내가 지금의 김민준 회장이 아니라 길거리에 보잘것없는 늙은이라면, 그때도 이들은 내 곁에 남아줄까?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내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그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할까?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잠식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숙명처럼 느껴졌다. 그래, 확인해보자. 이 모든 허울뿐인 관계의 민낯을. 그들이 가진 진심의 무게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다. 그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의 원인을 찾아낸 기분이었다. 나는 이 위험한 실험을 통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랐다. 계획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나는 믿을 만한 신복인 박 비서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박 비서는 10년 넘게 내 곁을 지켜온 인물로
내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내 계획을 듣고는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내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내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나는 며칠 동안 사업상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간다고 집에 알렸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 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용돈이나 두둑이 챙겨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나는 씁쓸함을 삼키며 그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 이것이 어쩌면 내가 김민준 회장으로서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출장 전날 밤 나는 박 비서가 구해온 허름한 옷가지들을 꺼내 입었다. 몇 년은 빨지 않은 듯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점퍼, 무릎이 헤어진 바지, 그리고 챙이 다 뜯어진 모자.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영락없는 길거리의 불황자였다. 수십 년간 내 몸에 익숙했던 고급 양복의 감촉 대신 거칠고 불편한 옷의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일부러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은 수염은 더욱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거기에 더해 얼굴에 검댕까지 묻히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가 구해온 낡은 목발과 빈 깡통 하나를 챙겼다. 이제 누가 봐도 나는 돈 한 푼 없는 불쌍한 늙은이였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가 안쓰럽게 떨려왔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비서,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야. 어쩌면 이게 내가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네. 내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는지. 박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박 비서의 차를 타고 평창동 저택 근처에 한적한 골목에 내렸다. 박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가 떠나고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제부터 나는 김민준 회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거리의 노숙자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익숙한 내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그 길이 유난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목발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싸구려 옷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온몸을 감싸는 냉기가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침내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매일 아침 최고급 세단에 앉아 드나들던 그 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나는 철문에서 조금 떨어진 담벼락 아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빈 깡통을 앞에 놓고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고급 차들과 운동복 차림의 동네 주민들. 그들은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은 나를 흘깃 쳐다보거나 아예 못 본 척 지나쳐갔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 무관심, 혹은 약간의 호기심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단 한 명도 내게 말을 걸거나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이는 없었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런 종류의 무력감과 굴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돈과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방패막이었는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저 멀리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들 지훈이의 스포츠카였다. 녀석은 늦잠을 자고 이제야 학교에 가는 모양이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과연 지훈이는 나를 알아볼까 하니 이런 누추한 행색의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존재 자체가 아들의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려웠다. 차는 내 앞을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지훈이는 운전 중에 친구와 시시덕거리는지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곧이어 아내 수연의 차가 뒤따라 나왔다. 아마도 백화점이나 친구들과의 브런치 약속에 가는 길이겠지. 수연은 우아하게 차를 몰며 지나갔다. 그녀 역시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다. 아니, 어쩌면 발견하고도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던가. 첫날의 근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차가운 담벼락 아래에서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결심이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나는 두렵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들 지훈과 아내 수연의 차가 매정하게 사라진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못해 아팠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부터 마주할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다. 텅 빈 깡통만이 내 초라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서 아침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따가운 햇볕이 정수리 위로 쏟아졌다. 낡고 두꺼운 점퍼는 금세 땀으로 축축해졌고 온몸이 끈적거리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 혹은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고 이동했을 내가 지금은 길바닥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배고픔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어제 저녁 박 비서가 챙겨준 작은 빵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다.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배를 움켜쥐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안은 바싹 말라갔다. 목발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을 구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새삼 돈의 위력, 아니 돈이 없다는 것에 비참함을 실감했다. 오전 내내 다양한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갔다. 값비싼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온 젊은 엄마들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아이의 눈을 가리기 바빴고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은 혀를 차며 쯧쯧 젊어서 뭘 했기에 저 꼴이람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었다.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부모의 손에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뜨곤 했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과연 내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저택의 철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우리 집 정원사 최 씨와 경비원 박 씨였다. 최 씨는 10년 넘게 우리 집 정원을 가꿔온 성실한 사람이었고, 박 씨 역시 고용한 지 5년이 넘은 비교적 오래된 직원이었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인 듯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혹시 그들이 나를 알아볼까 하니, 설령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평소 하늘 회장님으로 깍듯이 모시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박경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웬 거지가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야. 재수없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과묵하고 성실해 보이던 박경비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 정원사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말했다. 박 씨, 그냥 갑시다. 못 본 척해요. 그의 목소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역시나 나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그들은 마치 길가의 더러운 쓰레기를 보듯 나를 지나쳐갔다. 단 한순간도 그들이 나를 의심하거나 혹시 회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완벽한 타인이자 불쾌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배신감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호의, 연말마다 챙겨주던 두둑한 보너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돈을 주는 고용주였을 뿐, 인간적인 유대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허기와 갈증은 극에 달했고 햇볕은 더욱 뜨거워졌다. 나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저택 쪽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이리라. 오토바이는 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헬멧을 쓴 젊은 배달원이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 혹시 마실 물이나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젊은 배달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는 매정하게 말을 내뱉고는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떠나버렸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야속함과 함께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었으니까. 돈이 없으면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기 힘든 곳,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눈앞이 핑핑 돌고 헛것이 보이는 듯 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싶었을 때 누군가 내 앞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서 있었다. 아마도 하교하는 길이리라.
여학생은 내 앞에 놓인 빈 깡통과 내 초라한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생수병 하나와 빵이 든 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앳된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여학생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꾸밈없이 맑은 눈이었다. 감사합니다. 학생,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여학생은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힘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여학생이 놓고 간 생수병과 빵 봉지를 번갈아 보았다.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따스한 빛과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 마개를 따서 물을 마셨다. 시원한 물줄기가 타는 듯한 목구멍을 적시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빵도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빵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여학생의 작은 친절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나 같은 가짜 거지에게 향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저택의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붉은색 레이저 감지기가 담벼락을 훑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번뜩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수억 원이 들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나를 외부의 침입자, 즉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얇은 점퍼미 하나로는 밤의 한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렸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낮 동안의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병이라도 얻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딸 서연이었다. 녀석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신음처럼 불렀다. 서연아.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서연이는 잠시 내 쪽을 흘깃 보는 듯 했지만 이내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재빨리 집 안으로 사라졌다. 역시나였다. 설령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해도 이런 모습의 나를 자신의 아버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서둘러 피해버린 것일지도. 나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눈을 감았다. 첫날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잔혹하게. 과연 이 실험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아니, 그 전에 내가 과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별빛 아래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사회 밑바닥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함께 저물어 갔다. 밤새도록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와 불안감에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고 텅 빈 속은 쓰라릴 정도였다. 어제 그 여학생이 주고 간 빵 반 조각이 남아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아침으로 먹을 수는 없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한 줄기 온정처럼 느껴졌던 그 빵은 어쩌면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평창동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급차들이 미끄러지듯 저택 앞을 지나갔고 간간히 조깅을 하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동네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껴야 했다.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옆집에 사는 강 사장이었다. 그는 중경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나와는 가끔 골프도 치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였다. 그는 평소 내게 김 회장님이라 깍듯이 부르며 온갖 아양을 떨던 인물이었다. 오늘 그는 말끔한 골프복 차림으로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말 골프 약속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강 사장은 나를 알아볼까 하니 그보다 그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강 사장은 내 앞을 지나치다 말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가 나를 알아본 것일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이런, 아침부터 웬 행색이람. 김 회장님, 덱담벼락에 이게 무슨 꼴이야. 경비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리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채 올라타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다.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박경비와 최정원색에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종류의 배신감이었다. 그들은 적어도 나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강 사장은 달랐다. 그는 분명 나를 친구라고,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지금의 내가 그저 집 앞을 더럽히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누추한 모습이 그의 눈을 더럽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 거지가 자신과 안면이 있는 김 회장과 어떤 연관이라도 있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일까?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른다. 그의 세상에서 김민준 회장과 길거리 거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 테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 여사였다. 그녀는 우리 아내 수연과 함께 봉사활동단체에서 활동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우리 집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길인 듯 했다. 이 여사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작은 손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깡통에 던져 넣었다. 마치 자선이라도 베푼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이쯧쯧. 안 됐네. 그래도 젊어 보이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갔다. 나는 깡통 안에 떨어진 그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수백억 자산가인 내가 지금 1,000원짜리 한 장에 동정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 1,000원이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이 여사의 행동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행동은 과연 순수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위선적인 자선 행위였을까?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봉사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대상이 길거리의 이름 모를 거지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문득 젊은 시절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절박하게 돈을 구하러 다닐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거들먹거리던 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오만한 눈빛과 지금 이 여사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결국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인가?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관계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인가? 해가 질 무렵 나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허기와 갈증,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어제 그 여학생이 준 빵 반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지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제 받은 생수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정신이 점점 흐릿해져 갔다. 이러다 정말 길에서 객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흔드는 것을 느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몹시 안 좋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두유 한 팩과 김밥 한 줄을 사들고 돌아왔다. 우선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죠. 남자는 내 손에 두유와 김밥을 쥐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유팩을 간신히 열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틀 동안 내가 겪었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이었다. 이 남자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자신의 돈을 써가며 나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었다. 뭘요? 누구든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내가 김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나는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자 남자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날이 춥습니다. 이 근처에 무료 급식소나 쉼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호의는 감사했지만 내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남자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얼어붙었던 내 가슴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의 친절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진정한 인간애라는 것은 부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짧은 온정 뒤에는 또다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나는 다시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이제 내일이면 사흘째다. 과연 나는 이 실험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 버텨낸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준 낯선 마음들은 이미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후였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무심했고 나는 그 아래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다. 밤사이 간헐적으로 내린 이슬 때문인지 아니면 기온이 더 떨어진 탓인지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낡은 점퍼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뼈마디까지 시려오는 듯했다.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정신은 몽롱하기까지 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동이 트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어쩌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내 가족, 내 피부티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오전 시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무심한 행인들의 시선, 간간히 들려오는 경멸 섞인 말들. 이제는 그런 것들에 조금은 무뎌진 것도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의 통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제 그 이름 모를 남자가 건네준 온정은 잠시나마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다시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또 누가 나올까?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들 지훈이었다. 녀석은 주말이라 늦잠을 잔 모양인지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다. 손에는 고급 테니스 라켓이 들려 있었다. 지훈이는 차고로 향하다가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은 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역력했다. 아, 뭐야, 아직도 여기 있었네. 진짜 골치 아프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길가에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아들이었다. 당신 뭐야?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 집 앞이야. 알아, 당장 꺼지라고. 지훈이는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윽박질렀다. 그의 젊은 혈기가 분노와 함께 터져 나오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목발에 의지한 채 더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 같았다.
말기 못 알아들어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신고하기 전에. 그는 금방이라도 내게 발길질이라도 할 듯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눈을 참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저택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누구랑 얘기하니? 딸 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든 채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아마 친구들과의 약속에 나가는 길이리라. 서연이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훈이와는 다른 약간의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웬 할아버지야 오빠. 아는 사람이야 알긴 뭘 알아.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지야. 진짜 보기 흉해 죽겠어. 지훈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다. 서연이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무는 듯 했다. 혹시 서연이는 나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서연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나를 따랐던 아이였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달려와 내 품에 안기곤 했던 내 귀여운 공주님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이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냄새나. 오빠. 그냥 경비 아저씨 불러서 쫓아내면 안 돼. 괜히 이상한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냄새가 난다고 하다 했다. 내 딸이. 내게서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 딸이 나를 더럽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아빠도 안 계신데. 이런 인간들까지 꼬이니 진짜. 지훈이가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는 신용을 했다. 아마도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것이리라.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내 아내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나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거실 장식장을 정리하다 나온 것이리라. 무슨 일이니? 얘들아, 아침부터 시끄럽게. 수연은 아이들에게 다가오며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한 동요를 읽었다고 생각했다. 혹시 수연이는 나를 알아본 것일까? 우리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있는데 설마 이 정도로 변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 엄마, 저 거지 좀 봐요. 며칠째 저러고 있는데. 오늘은 아예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잖아요. 냄새나고 보기 흉해 죽겠어요. 아빠도 안 계셔서 불안한데. 서연이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수연은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수십 년간 들어왔던, 때로는 다정했고 때로는 짜증 섞였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경비 불러서 당장 치우라고 해. 우리 집 앞에 저런 사람이 있는 건 품위에도 안 맞고
보기에도 좋지 않잖니.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치우라고 해. 그 말이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나는 물건인가 치워야 할 쓰레기인가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의 엄마가 나를 치워야 할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수연은 들고 있던 가족 사진 액자를 현관 옆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액자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행복했던 우리가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었던 시절의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이다. 엄마, 저 사진. 서연이가 놀란 듯 말했지만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어차피 낡았잖니. 새 것으로 바꾸면 돼. 그녀에게는 그저 낡은 물건일 뿐이었다. 나와의 추억이 담긴 그 무엇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했다. 지훈이는 이미 휴대폰으로 경비실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아, 박 반장님, 여기 회장님 댁 앞인데요. 웬 거지가 계속 여기서. 네, 좀 빨리 와서 처리해 주세요. 아주 보기 흉합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 가족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외면하고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을까? 내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민낯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잠시 후 박경비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거칠게 소리쳤다. 이봐요. 영감님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안 꺼져요. 그는 마치 범죄자라도 다루듯 내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며칠 전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쩔쩔매던 그 박경비가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당장 치우라고 하십니다.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나가세요.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마비시킨 듯 했다. 이것이 정녕 내가 원했던 결과인가?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이토록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줄이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직은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냉혹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경비의 거친 손길에 의해 저택 앞에서 쫓겨나듯 밀려난 나는 근처 골목길 구석으로 겨우 몸을 피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가족에게 치워야 할 존재, 취급을 받았다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심장이 아리다 못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며칠 전 이 실험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완전한 부정과 경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보고 싶지 않은 존재로 나를 낙인 찍고 외면해버린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그들이 이제는 그 근원이었던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젊었을 때는 생일 같은 건 챙길 여유도 없었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는 매년 아내 수연이 거창한 파티를 열어주곤 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고 값비싼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물론 그 대부분이 사업적인 관계이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이들이었음을 알면서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내 생일에 나는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는 아마도 나 없는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내 부재를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지도. 골치 아픈 늙은이가 없으니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그들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두꺼운지 직접 봐야만 했다. 나는 다시 목발에 의지한 채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다행히 정원 한쪽, 담장이 조금 낮은 곳이 있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몰래 드나들던 개구멍 같은 곳이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힘겹게 잡초를 헤치고 담벼락에 몸을 기대자 정원 안의 풍경이 어렴풋이 보였다. 내 예상대로였다. 정원에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값비싼 샴페인과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다. 내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식과 계산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아내 이수연과 아이들, 지훈이와 서연이가 있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서연이는 젊은 남자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나를 걱정하거나 그리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존재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나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아니, 김할 회장님은 올해 생신 파티에 참석 안 하셨나 봐요. 매년 주인공이셨는데 내 오랜 사업 파트너 중 하나인 박 사장이었다. 그는 의아하다는 듯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다. 아, 그이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요. 중요한 해외 출장도 미루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세요. 오늘 파티도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려 했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이 없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이라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를 치워야 할 쓰레기 취급했던 사람이 할 말인가.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안부라도 전해주십시오.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박 사장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파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여 내 귀에는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결국 이런 허망한 결과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그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들 지훈이가 한 무리의 친구들 앞에서 내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과장된 몸짓과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야, 너네 아까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봤냐? 진짜 대박이지 않냐? 며칠째 저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엔 내가 한마디 했더니 깨갱하더라. 완전 웃겼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의 친구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어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아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삼아 친구들과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단순한 무관심이나 경멸을 넘어선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능욕이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아주 깊고 어두운 절망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느새 정원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어떻게 담을 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웃고 떠들던 소리가 일순간 멎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누구세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파티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들 지훈이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지훈이는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뭐야?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아까의 그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지훈이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네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내가 그렇게 웃겼더냐?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수연과 서연이가 황급히 달려왔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수연은 마치 방금 나를 발견한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하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 걱정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걱정해야 할 건 내 몸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영혼이니까. 내 말에 수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서연이는 울먹이며 내게 매달렸다. 아빠, 오해예요. 저희는 아빠가 정말 편찮으신 줄 알고. 오해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딸이 내게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도 오해더냐. 나를 치워야 할 쓰레기 취급했던 것도 오해고
내 아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도 다 오해란 말이냐. 내 고함 소리에 정원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가족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클라이맥스인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의 민낯이 이토록 처참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낱 초라하고 비겁한 위선자들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진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내 생일, 내가 받은 가장 끔찍한 선물은 바로 내 가족의 배신이었다. 그것은 내 심장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정원을 빠져나오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이 절망의 끝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텅 빈 가슴을 안고 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그 지옥 같던 파티장을 빠져나온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에 한기만큼은 아니었다. 며칠간의 노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보다 더 나를 짓누르는 것은 배신감과 절망감이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어느새 나는 우리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 전, 그 이름 모를 중년 남자가 나에게 김밥과 두유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그때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나는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박비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는 지금쯤 내가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나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휴대폰이 느껴졌다. 박 비서가 비상용으로 챙겨준 아주 낡고 기능도 별로 없는 휴대폰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배터리는 아직 남아있었다.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 박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박 비서, 나야. 평창동. 중앙공원 벤치. 내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지만 박 비서는 용케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박 비서가 허둥지둥 차에서 내려 내게 달려왔다. 그는 내 초라한 몰골을 보고는 울컥하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됐네. 우선 집으로 가지.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힘겹게 일어섰다. 박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축하여 채 태웠다. 따뜻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동안 억눌렀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차는 평창동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지옥처럼 느껴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만 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여전히 파티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사라지고 무겁고 불안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몇몇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떴는지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박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자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목발은 이미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허름한 옷을 걸친 내 모습은 여전히 거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 눈빛과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정원으로 들어서자 안에 수연과 아이들, 지훈이와 서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후회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까의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연이 먼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셨어요. 아까는 정말 우리가... 그만. 나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박 비서, 경찰에 연락하게,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게. 내 말에 수연과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하객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찰이라니요. 여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무슨 말이냐니.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나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나를 유기하고 내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 했으며 심지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요. 물론 나는 그들을 정말로 감옥에 보낼 생각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서연이가 울면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훈이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 너희들이 내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아라.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냉정한 말에 아이들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다. 잠시 후 박 비서의 연락을 받은 경찰과 변호사가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남아있던 하객들은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화려했던 파티장은 텅 비어버렸고 오직 우리 가족과 경찰 그리고 변호사만이 남았다. 변호사는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수연과 아이들에게 몇 가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 길고 지독했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후 돌아갔고 변호사는 앞으로의 일 처리에 대해 나와 상의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즉시 동결시키고 이혼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내 결정에 수연과 아이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잠시 화가 났을 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고 그들이 내게 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터였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수연이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고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뒤따라왔다. 서재 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나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박 비서, 수고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네.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락함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연극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모든 폐허 위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상실과 배신감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서재의 소파에서 얼마나 잠들었을까?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붕 아래에서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개운함보다는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진 폐허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아침 식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덕분에. 하지만 안녕이라는 말이 지금 내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군.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천천히 퍼져나갔지만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지는 못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박 비서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아내 수연과 아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 올 예정이라고도 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박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우선 내가 거지 행세를 하는 동안 내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며칠 전 내게 물과 빵을 건넸던 여학생, 그리고 공원에서 김밥과 두유를 사주었던 그 중년 남자. 가능하면 그들을 찾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게.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당분간 자네에게 모두 일임하겠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게 보고하도록. 지금은 내가 직접 경영에 관여할 정신 상태가 아니야. 회장님, 괜찮네. 자네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나는 박 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내 유일한 버팀목이자 어쩌면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발견한 유일한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오전 중에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 나는 변호사에게 내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아내 수연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저택 역시 즉시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다. 회장님, 너무 가혹한 결정은 아니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가혹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 했던 짓들이오. 나는 그들에게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오. 물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겠지만 오후가 되자 수연과 아이들이 변호사와 함께 내 서재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 아니, 김민준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한 걸 알아. 알아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제발 아이들에게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지훈이와 서연이 역시 울먹이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기였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섰다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그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가보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재를 나간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돈이 가져다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박 비서가 그 여학생과 중년 남자를 찾아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그들을 조용한 식당으로 초대했다. 여학생은 여전히 앳되고 순수한 모습이었고 중년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삶에 지친 기색이었지만 선량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베풀어준 작은 친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내 진심을 알아주었다. 나는 여학생에게는 앞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년 남자에게는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가 원한다면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세상이 온통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작은 불씨 같은 진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들과의 만남은 내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저택도 처분되었다. 나는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을 떠나 강변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예전의 삶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회사의 경영은 대부분 박 비서에게 맡기고 나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변을 산책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돈과 명예를 줬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가끔씩 길에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보면 며칠간의 거지, 생활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려 노력했다.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이번 실험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간관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새벽이 될지, 아니면 그저 황혼이 내리는 쓸쓸한 길이 될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나는 진실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